자, 수중에서 자, 알고 기본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죠? 알고 들어가요. 우리가 인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중에서 무엇을 제거하는 것이냐 알아야 되겠죠. 그죠? 질소는 어떻게 제거하는 것입니까? 질소는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질산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질산성 질소로 바꾸고, 또 그 질산화된 질소를 갖다가 탈질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질소가스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생물학적인 질소 제거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는 어떻게 존재할까요? 첫 번째.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굳이 나누자고 하면 5가지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유기인입니다. 유기인.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중합인이라고 하죠. 다중 폴리니까 폴리. 여러 개가 겹쳐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중에 존재하는 형태죠.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오늘 아침부터 11시니까 약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D가 빠지고 그냥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포스페이트라고도 하고, 앞에 이제 오르소를 집어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로 이제 인산염 인이라고 합니다. 인산염 인이라고. 수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다 같은 패밀리지만, 그죠? 물속에 존재할 때는 pH라든지 결합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존재를 한다 이겁니다. 자, 유기인은 뭐냐면, 유기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겠어? 아는 사람 있나? 유기인은 그죠? 예전에 농약, 제초제 이런 거 만들 때 사용되었던 그런 인의 형태입니다. 유기인. 그죠? 그다음 중합인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중합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합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그렇죠. 이게, 하여튼, 수중에서 존재한 인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제일 많이 존재를 합니다. 유기인부터 얘기하면은, 유기인은 이런 농약이나 제초제 만들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요새는 제조할 때 인을 갖다 안 집어넣도록 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로. 예전에 부영양화가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인이라는 것을 갖다 모를 때까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런 농약을 만들 때는 유기인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세제 알죠? 세제. 옛날에 하이탄 세제, 가루 분말 세제 같은 것들. 그 다음 여러분들 매일 사용하는 샴푸, 이런 것들. 이런 거에도 인의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인이 많이 포함된 걸 알고 나서부터는 세제에서 인을 갖다가 안 집어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인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게 인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감당이 불감당이다 해서 인을 갖다가 규제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성분은 이제는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존재하지 않고. 자, 그냥 이제 수중에 존재하는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럼 인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인광석이라고 있어요. 인광석.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질소는 대기 중에 80% 이상이 질소로 존재하죠. 그죠? 질소는 무한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건 기체가 아니에요. 기체가 아니죠. 그죠? 기체가 아닌 겁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인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 어디서 소스를 받느냐면, 이러한 인광석이라고 하는 광물, 암석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렇게 들들들 채취를 하는 거야. 우리 그 연탄 캐듯이. 알겠습니까?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서 뽑았었습니다. 인을 갖다. 알겠죠? 근데 이 인광석이라고 하는 게 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광석을 이 파묻힌 그 광산에 있는 거지. 주로 다른 유해한 물질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금속이라든지 혹은 심지어 그지 어떤 그런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인광석은 주로 어디서 나느냐? 우리나라에서 인광석이 나옵니까?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인광석은 100%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서 수입하느냐? 어디서 수입하겠지? 주로 어디서 수입하겠노? 어? 가까운 중국, 그죠? 중국 큰데 뭐 없는 게 없겠지. 그 다음에 모로코 뭐 이런 데서 주로 중국 모로코에서 우리가 대부분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희토류라고 하는 그런 희귀 광물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고 비쌉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혹은 이런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애들이 지금은 주지만 나중에 이걸 갖다가 무기화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엄청 당하겠죠? 우리는 진짜 자원이 진짜 없어요. 지금은 이 수입하는 인광석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언제 이게 값이 비싸질지 모르지, 그지? 그렇죠? 기름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오일 쇼크, 석유 파동 나는 것도 잘 주다가 걔들이 값을 확 올려버리면 우리는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 타격을 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광석은 하나도 나지 않고 전량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광석을 우리가 캐야 되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사이클 해야 되겠죠, 그죠? 리사이클을 권장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라고, 쉽게. 싼 데를 찾아서 사온다. 사올 수 있지만 이런 나라에서 중국이나 이런 모로코에서 언제 값을 안 올린다고 어떻게 보장을 해요? 못하죠, 그죠? 못합니다. 러시아도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 있지만 걔들이 가스 공급해주고 있죠, 그죠? 전쟁하면서도 가스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로 무기를 삼고 하듯이 이것도 언젠가는 다 자원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영어로 이제 이게 인이 뭐냐? 이게 포스포러스가 되는 거죠. 포스포러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커버리 하는 게 중요하다. 리커버리.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회수가 되겠죠, 그죠? 회수가 됩니다. 그럼 지금 회수 안 하고 있느냐? 회수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값이 싸다고 생각해서 인회수를 그렇게 장려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는 그냥 단순히 어떻게? 리무벌 하는 데만 지금 초점이 많이 맞춰요. 제거. 수중에 인을 제거만 잘하자. 어떻게 제거하는 거지? 화학적으로 약품을 집어넣어가지고 인을 갖다가 딱 응집을 시켜서 가라앉혀서 제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재활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현재는 재활용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있는 가장 큰 그런 용도가 뭐냐면 여러분들 스트루바이트라고 있어요. 스트루바이트, 말 그대로 스트루바이트. 스트루바이트는 이거 어떻게 되느냐? Mg, BO4, 그 다음 뭐 NH3 이렇게 있어요. 마그네슘, 인산염, 그 다음 암모니아 이렇게 결합된 화합물입니다. 화학식이 이렇게 돼요. 이게 스트루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스트루바이트로 많이 회수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왜 활용하느냐? 자, 물속에 봐요. 물속에 마그네슘 소스만 있으면 인도 제거되고 암모니아도 제거되지, 그지? 동시에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야. 아까 지난 시간에 내가 질소 제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굳이 암모니아를 갖다가 질산성 질소로 바꾸고 그걸 다시 또 질소 가스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들잖아. 근데 이렇게 동시에 있잖아. 암모니아 상태에서 확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마그네슘 소스만 있으면. 그리고 pH가 높으면 그러니까 MgOH2를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게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결합 화합물입니다. 딱 결합이 진짜 세. 그래서 주로 용도를 어디에 쓰냐 하면 여러분들 비료 있지, 비료 그죠? 여러분들 그 비료 3대 비료 요소가 뭐야? 질소, 인산, 칼이라고 하죠, 그죠? 질소, 인산, 칼륨, 그죠? 그러니까 질소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칼륨 집어넣으면 식물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비료 원료가 주로 그런 거야. 질소인산 칼륨 그런 거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많이 회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워낙 딱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땅에 뿌려줘도 어떻게 돼요? 비료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잘 녹아나야 되겠지, 그치? 용출이 돼야 되잖아. 근데 워낙 잘 결합되어 있으니까 잘 용출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떤 경우에 용출이 되냐면 이런 거는 중성에서 이게 쭉 풀리겠어요? 알칼리에서 잘 안 풀립니다. 어디에 풀리냐? 산성이 돼야지 조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쓱 이렇게. 근데 산성이 된다고 하는 건 토양이 산성화 되는 거잖아. 토양이 산성화 되면 이거 풀려고 토양을 산성화 시키면 그게 더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이걸로 많이 배수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제거는 잘 시킬 수 있어요. 제거는 잘 시킬 수 있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실제 이걸로 해서 신기술도 많이 받았고 관련되는 시스템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건설 환경에서. 근데 저거 시스템 진짜 실제 가보면은 저게 어떤 거냐면 하얀 가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만드는 거는 공정에서 있잖아. 파이프 같은 게 다 당연히 들어가는데 나중에 파이프에 있잖아. 스케일링이 엄청 생기는 거야 이게. 막 끼어버린다. 그 이송하는 파이프라인에 스케일링이 생기고 반응 탱크 안에 막 엄청 막 스케일링이 막 생기고 워낙 잘 생기니까 이게 막 생깁니다. 금방금방 결정화가 막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스트로바이트 담아두는 액상 탱크다. 그럼 막 거의 주변에 확 이렇게 막 생기는 거야. 금방 결정화가. 막 망치로 두드려 깨야 됩니다. 사람 깨져요 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로 배수를 하는데 이거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이내 회수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책이 없는 걸 쭉 얘기하느냐? 사실 우리 실험실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간단하게 시켜준 겁니다. 진짜 간단하게 소개시켜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냥 존재 형태인데 많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규제를 많이 합니다. 농약도 그렇고 제초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제도 그렇고. 지금 세제 여러분들 뒤에 성분표 한번 봐봐요. 그 라벨에 성분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인이 별로 거의 표시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인을 안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수중에 존재하는 인산염의 대표적인 형태는 세 가지다. 세 가지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떤 경우에 이게 존재하느냐? 왜? pH에 따라서 되게 pH가. 그죠? 수중의 pH 값에 따라서 인의 존재 형태가 틀려진다. 자, 이건 뭐냐? 인산염인, 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주로 pH가 있잖아. 12 이상일 때, 알칼리성일 때 주로 이걸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능력일 때 이렇게 존재합니다. 산성능력일 때 이렇게 존재합니다. 즉, PO4 이런 것들이 다 붙어있죠, 그죠? 다 붙어있는데, 알칼리일 때는 순수하게 오르소포스페이트 전체, 중성일 때는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산성일 때는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전부 다 왜 이것만 얘기하느냐, 이제 PO43 이것만 얘기하느냐. 자, 이렇게 분석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석할 때는 이런 것들 다 이걸로 바꿔서 분석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석 값은 다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알았죠? 그러나 실제 수중에서 pH에 따라서는 존재 형태가 틀리다라는 걸 알아두기 바라고, 중성령에서는 주로 어떻게 존재하나요? 이걸로 존재합니다. 이가 음연으로 존재합니다. 중성에서는. 그렇죠? 요거는 3가 음연, 요거는 1가 음연. 1가, 2가, 3가. 외우기 쉽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한다. 실제 저기 물속에 존재하는 인의 형태는 뭐다? 이거 HPO4 2-. 그러나 분석은 이걸로 안 나옵니다. 이걸로 나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분석해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그렇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 근데 뭐 100% 요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믹싱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걸 통틀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통틀어가지고 오르소 포스페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오르소 포스페이트. 여러분들 계속 많이 나오는 거는 이게 많이 나오죠. PO4에 3가 마이너스. 인산염.
인산염.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을 보면, 자, 인산염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고, 자, 이런 응기체를 집어넣으면 이런 알루미늄 계열하고 인하고 결합해서 친절이 됩니다. 가라앉아버립니다. 그래서 물속에 존재하는 인이 제거됩니다. 그냥 가라앉아서 제거시켜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 나중에 인하고 질소는 여러분들 배수 처리 시간이나 상하수 시간에 잠깐 또 나올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또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알아두면 더 좋겠죠, 그죠? 자, 근데 질소의 제거는 이 책에서는 생물학적인 질소 제거 기술에 대해서 설명했다. 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화학적인 제거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제거 기술은 여러분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다 있어. 다 있는데 주로 물속에 있는 질소를 제거할 때는 생물학적 처리 기술을 많이 적용을 하고, 또 물속에 있는 인을 제거할 때는 화학적 제거 기술을 많이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술이 없느냐? 그게 아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지? 자, 화학적으로 인을 제거하는 기술 뭐가 있나? 많이 있어요. 암모니아 에어 스트리핑 혹은 염소를 갖다 집어넣어 주거나 해도 다 질소가 제거됩니다. 암모니아 형태로. 또 생물학적으로 인 제거하는 거 없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인 제거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한 거는 대표적인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알겠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뭐고? 그 다음 뭐야? 아이고. 야, 그 다음 정민영. 이거 뭐야? 읽어봐. 뜻이 뭐야? 어? 어? 그래. hazardous waste. 그죠? 유해 폐기물을 말하는 거죠? 자, 유해 폐기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유해 폐기물. waste. 유해 폐기물은 이제 여러분들 뭐, 이런 딱딱한 폐기물도 있을 수 있고, 수분을 함유한 폐기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폐기물인데, 해로운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해롭다는 게 뜻이 뭡니까? 그 안에 병원균이 많고, 혹은 우리한테 해로운 중금속이 많고, 그런 것들을 유해 폐기물이라고 하죠. 그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뭐 미국 애들 이야기를 쫙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죠? 우리나라 거로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 EPA라고 나옵니다. EPA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된 규제라든지 어떤 그런 시행 같은 것들은 다 어디서 합니까? 정부기관이 어디에 우리는? 환경부죠? 환경부. 그렇죠? 환경부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냐, 입니까? 국방성에서 하니? FBI에서 하나? 아니죠. 여기서 한다, 입니다. EPA에서 한다, 이거죠.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해가지고, 미국 환경청 이렇게 해가지고, EPA에서 환경 관련된 모든 그런 규정들,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리, 시행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데가 EPA라고 한다, 이거죠. EPA라고 하는 말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PA. 어? 머리가 좋아지는 성분이 아니라 미국 환경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전시. 자, 유해 폐기물들이 있다. 자, 유해 폐기물들이 있는데, 자, 그럼 그런 유해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뭐 유해 폐기물들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어떤 게 있느냐? 어떤 그런 약품 생산하는데, 또 화학약품 생산하는 그런 공정들, 그런 데서도 유해 폐기물이 당연히 나올 수 있고, 뭐 자동차 산업, 인쇄 산업, 그 다음에 염색 폐수, 그 다음에 피혁 폐수 이런 데 만드는 그런 공장들에서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 건설 산업에서도 역시 폐기물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컨스트럭션 인더스트리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세탁소 여러분들 군대 세탁병 갔다 온 친구들 알겠지만 솔벤트 같은 거 쓰죠, 그죠? 솔벤트를 해가지고 기름때를 빼면 뭐 그런 것들이 다 유해 폐기물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도금 산업, 그 다음 가구 뭐 이런 것들 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산업 소스로부터 웨이스트가 나온다. 그런 것들 좀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은. 이건 뭐냐면 미국에서 자기들이 그런 유해한 물질들을 갖다가 규제하기 위한 법규 만든 것들.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에 대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입니다. 뭐 TSCA 뭐 엄청 외울 게 많죠.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넘어갑니다. 쭉쭉쭉 가세요. 쭉쭉쭉 가서 워터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 요거부터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유해한 해저저스한 웨이스트 혹은 그런 웨이스트를 포함한 폐수 같은 것들이 나올 때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주로 적용하는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또 이렇게 자세한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여기서 언급을 하겠다. 뻔하지 뭐. 한번 봅시다. 뻔하지. 자, 보자고.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사람이 이제 크게 나눴으면 첫 번째 화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물리적인 그런 웨이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제가 쭉 얘기했던 거죠, 그죠? 물리적인 처리 방법, 화학적 처리 방법,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처리 방법은 이런 것들이 다 쭉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화, 뭐 어쩌고저쩌고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나오니까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리적인 처리 방법. 여러분들 그 처리 공정도 그때 많이 봤었죠, 그죠? 워터, 그 다음 웨이스트 워터 처리 공정을 봤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어떤 단위 공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전부 다 물리적 개개별,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다 해당이 되는 거다, 이거죠. 주로 화학적인 것은 뭐냐? 약품 집어넣는 게 전부 다 화학적인 거겠죠? 물리적인 것은 뭐죠? 주로 중력을 이용하는 것들. 그지? 다른 것들을 손 안 대고 그냥 고체 액체 분리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것이고. 생물학적인 건 뭡니까? 미생물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의 어떤 농도를 저감시키는 것. 이게 그냥 생물학적인 처리 기술이다. 됐죠? 그 다음에 thermal destruction. 이건 열로 저감시키는 거죠. 그죠? 열을 갖다가 엄청 올려가지고 저감시키는. 열분해. 피롤리시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또 픽세이션하고 스테빌라이제이션. 픽세이션은 딱 고정시키는 거겠죠. 그죠? 어떤 거겠습니까?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통에다 담고, 그 다음 그걸 다시 콘크리트로 다시 싸고, 그걸 갖다가 또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픽세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스테빌라이제이션은 그런 어떤 묻어놓은 것들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점점 안정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그냥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대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개개별로 한번 가보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먼저 피지컬 트리트먼트, 물리적인 처리. 자, 물리적인 처리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역시 세디멘테이션. 세디멘테이션이 뭐죠? 침전. 가라앉히는 거다, 그죠? 예. 다행히도 이 지구상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밑으로 땅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입자들도 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라앉을 것이다. 그걸 바로 세디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침전을 이용하는 겁니다. 입자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인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머리가 빙빙 도니까 나중에 하게 바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침전을 갖다가 세디멘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세디멘테이션. 자, 두 번째 물리적인 대표적인 처리 기술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adsorption. 이건 뭐지? 흡착입니다. 흡착. 갖다 당기는 거. 알겠나? 확 갖다 당기는 거 붙이는 겁니다. 흡착. 흡수는 뭐야, 그러면? 흡수. 응? 흡수는 어드가 아니고 부다, 그죠? absorption. 어부지, 어부. 어부. 이건 흡수야, 흡수. 종이가 물 빨아당기는 거, 이런 것들은 흡수가 되는 거죠, 그죠? 예. 흡수 말고 흡착. 자, 흡착.
흡착이 뭡니까 여러분들? 흡착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어머니들이 간장을 담글 때 간장 먹죠? 어디 가면 초밥집에 가도 간장 나오고 다 간장을 만듭니다. 간장을 만들었는데 간장을 만들고 마지막에 그 간장 위에다 뭘 띄웁니까 여러분들? 숯땡이 띄우죠. 숯땡이. 숯을 띄웁니다. 그걸 왜 띄웠을까요? 그 숯이 바로 뭡니까? 대표적인 흡착제이다 이거죠. 흡착제. 그걸 뭐라고 하죠? 숯을 갖다가 숯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활성탄. 나무 태운 거지 그죠? 나무를 태운 겁니다. 활성탄. 액티베이티드 카본. 자, 나무를 태우게 되면 그 나무에 이렇게 쭉 이렇게 숯이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숯을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작은 구멍들이 되게 많이 생겨져 있어요. 태우기 전보다. 그러니까 표면적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어 커져 있다 이거죠. 커져 있고 그걸 갖다가 물속에 담궈두게 되면 물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 냄새를 갖다가 내는 물질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하여튼 안 좋은 기분 나쁜 이치미 물질들을 갖다가 활성탄이 쫙 활성탄 표면에 다 갖다 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장 맛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흡착의 원리도 물리적인 기술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됐죠? 흡착.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티드 카본인데 GAC는 뭐냐면 그래뉼라 해서 여러분들 짜파게티 스프처럼 만드는 게 그래뉼라고 큰 거. 그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진 건 뭐라고 합니까? PAC라고 해서 파우더드 해서 그거는 분말 활성탄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죠? GAC는 입상 활성탄, PAC는 분말 활성탄. 뭐 그거다 이거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에어레이션, 미생물의 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에어레이션. 이건 뭐죠? 포기라고 합니다. 포기. 에어레이션. 말 그대로 공기를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공기를 넣어주는 것. 자, 여러분들 아까 내가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 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생물학적인 방법이 제일 많은 거지만 물리적인 화학적 처리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화학적 처리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모니아 에어 스트리핑이라고 있어요. 암모니아 에어 스트리핑. 여러분들 스트립쇼 한다는 말 들어봤지? 그죠? 스트립이 이제 벗겨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공기로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확 떼내버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냐? 물속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어요. 그죠? 그걸 갖다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그 암모니아성 질소를 바꿔가지고 최종적으로 질산성 질소, 그 다음에 질소가스로 날려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바꾸지 않고 미리 암모니아성 질소 단계에서 날려버리면 편하겠죠? 훨씬 편하잖아. 시간도 적게 들고, 돈도 적게 들고. 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건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물속에 pH를 엄청 높여줍니다. pH 10 이상. 알칼리 상태가 되겠죠. 그죠? 알칼리 상태가 되니까 얘들이 막 엄청나게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사이에 그냥 단순히 밑에 공기를 갖다가 에어레이션 시켜줍니다. 그럼 공기가 확 들어가면서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전부 다 뭐로 됩니까? 암모니아 가스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암모니아 가스로. 공기 중에 암모니아 가스로. 어떤 경우에 이걸 쓰겠어요? 이런 경우는 자, 여러분들 축산 폐수 이런 데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1000 이상이 납니다. 굉장히 고농도로 존재해요. 그런 것들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시간 걸리고 힘들어. 잘 안 돼.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화학 약품을 쓰는 거다 이거죠. pH를 높여놓고 그 다음에 에어레이션 시켜주면 전부 다 암모니아 가스로 날아간다 이거죠. 됐죠? 그럼 그렇게 하지 왜 생물학적인 걸 많이 썼죠? 이렇게 궁금해지지 않나? 안 그래?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렇겠어요? 아까 내가 대표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그럼 저런 에어스트리핑 쓰면 되지 뭐하러 저렇게 하냐. 자, 여러분들 내가 늦차 얘기했잖아. 중요한 포인트는 생물학적 처리 기술은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지. 그지?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겁니다. 많은 양을 갖다 이 약품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효과는 좋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에너지도 많이 들고 또 큰 대용량을 처리 못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처리 방법을 주로 채택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암모니아성 질소가 고농도이거나 또 처리해야 될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작을 때, 소량일 때. 그럴 때는 요런 거 쓰면 된다 이거죠. 또 근데 단점이 또 뭐가 있겠어요. 처리하긴 했는데 암모니아성 질소를 대기 중에 암모니아로 다 만들어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변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예요.
그 주변에 소변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냄새 때문에도 또 안 좋다 이거죠.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워터 퀄리티 수질만 봐서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수질이 좋은 반면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슬러지가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그지? 2차적인 또 오염이 발생 우려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수처리 기술의 기본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edimentation, adsorption, aeration 세 가지가 일단은 대표적인 물리적인 처리 기술이다. 그 다음 여러분들 책 그 다음으로 가자. 347페이지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 다음 other 다른 있잖아. 다른 피지컬 프로세스가 어떤 것이 있느냐 나오는데 뭐 일단 여기 책 저자가 소개시켜주는 것은 자 reverse osmosis라고 해서 역삼투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예. 역삼투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ion exchange는 뭡니까? ion exchange 이온 교환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온을 갖다 교환하는 거. 그 다음에 electrodialysis는 지난번에 내가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넘어갔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electrodialysis. 자, electrodialysis고 색깔로 표시해 놓은 걸 보면 자, 뭐 reverse osmosis나 ion exchange는 물에 연소할 때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을 갖다가 레진이라고 하는 수지를 써서 통과시키면서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을 갖다가 교환시켜서 제거하는 게 이게 바로 이온 교환이다. 그 다음 리버스 오스모시스는 내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많이. 근데 여기 색깔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옛날에는 일렉트로다이얼리시스 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일렉트로다이얼리시스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이얼리시스. 이거는 전기투석이라고 한다. 전기투석이라고 한다. 자, 투석은 여러분 투석 들어봤죠? 병원에 와서 투석 뭐 받고 왔다. 어떤 경우에 받나? 신장이 안 좋은 경우. 신장이 몸속에 있는 그런 이온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역할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피 속에 이온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피를 갖다가 돌려주면서 투석기로 이온을 다 빼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투석이 되고 똑같은 거예요. 투석이고 근데 그 구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구동력이 전기라는 거다. 전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렉트로 다이얼리시스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물을 갖다가 퓨리피케이션 정화시키는 데 쓰이는 기술인데요. 한번 봅시다. 이 전기투석은 옛날에는 어떻게 쓰였다는 거예요? 주로 브레이키시 워터를 갖다가 퓨리파잉 하는 데 주로 썼다. 근데 지금은 브레이키시 워터를 퓨리파잉 하는 데보다는 어떻게 돼요? 그런 해저더스 웨이스트를 갖다가 처리하는 데 안정화시키는 데 그냥 쓰이고 있다. 즉 유해 폐기물, 유해 폐수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주로 전기투석을 쓰지 그냥 바닷물을 갖다가 담수화시킬 때는 이걸 잘 안 쓴다 이겁니다. 왜? 리버스 오스모시스에 밀린 거예요. 그죠? 밀린 거고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전기투석은 염의 농도가 5000 이하일 때 그러니까 TDS 농도가 5000 미만일 때 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바닷물은 TDS 농도가 어떻게 돼요? 35,000이 넘어가죠. 그죠? 3.5%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농도일 경우에는 이 전기투석을 쓰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립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해수도 아니고 그냥 민물도 아니고 약간 염의 농도가 존재할 때는 전기투석이 좋은데 해수는 전기투석을 쓰지 않는다 요새는 잘. 그죠? 에너지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그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쓴다 이거죠. 그래서 브레이키시 워터는 뭐야 이거는? 브레이키시 워터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합니까? 브레이키시 워터는 이걸 염수라고 합니다. 염수니까 이건 해수도 아니고 담수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거다. 그죠? 중간에 있는 거. 그렇죠? 소금물 없는 건 담수, 높은 건 해수, 그 중간에 있는 걸 염수라고 하고 영어로는 브레이키시 워터라고 한다. 브레이키시 워터라고 한다. 원래 바닷물하고 그지? 그 민물하고 섞이면은 거기에 물고기 되게 많이 살아요. 되게 풍부합니다. 약간 짭짤한 그런 물에도 물고기들이 많이 산다고 하죠. 자, 하여튼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 전기투석은 뭐가 전기투석이냐, 여러분들 RO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하면 설명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우레 원리도 설명을 했지만 이 전기투성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메커니즘을 내가 그려볼게. 자, 네. 해수라고 아니라고 남수라고 여기 염수라고 합시다. 렉시 왔다. 아야 차차차. 자, 일렉트로다이널시스의 어떤 그런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내가 좀 확대시켜 놓은 건데. 자, 일렉트로다이널시스는 시스템 안에 채널이 몇 개 있습니다. 채널, 물이 통과하는 그런 통로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일단 왼쪽에는 플러스 점을 걸어줍니다.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점을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내가 확대시켜 놓은 거지만, 자, 염수를 갖다가 이렇게 다 그 채널 사이로 이렇게 흘려줘요. 쭉 흘려줍니다. 시작. 그리고 전기를 딱 걸어주는 거야. 이쪽에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딱 걸려. 자, 근데 바닷물 속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온 상태로 존재하니까 소디움 아이온, 즉 나트륨 플러스 아이온하고 그 다음 클로라이드, 염소 마이너스 아이온이 존재하겠지, 그지?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야. 그럼 이게 쭉 흘러가다가 전기를 딱 끌어주는 순간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어디로 이동하려고 하겠습니까? 마이너스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플러스는 플러스로 안 간다, 그죠? 이게 플러스로 가려고 해. 마이너스로 가려고 해요, 당연히. 근데 마이너스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멤브레인, 이온을 교환하는 멤브레인이 하나 딱 걸려져 있어요. 근데 그 멤브레인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근데 적어놨지만 음이온을 교환하는 막이다, 이거. 음이온을 교환하는. 자, 그러면 일단 염소부터 한번 봅시다. 나트륨부터 먼저 보자고요. 자, 나트륨이 통로를 흘러가다가 마이너스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이 막 자체는 음이온만을 통과시키는 막이라는 뜻이야. 음이온 교환 막이. 근데 나트륨은 플러스잖아. 이걸 통과하기나 못하겠나?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로 내가 가려고 하긴 하는데 이 막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튕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튕깁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염소연을 한번 보자고요. 염소연은 또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적어놓은 게 요 막은 뭐냐면 양이온만을 통과시키는 막이다 이거지. 그러면 가려고 하다가 다시 튕겨버리는 거야. 그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가려고 하는데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음이온 교환막, 이게 양이온 교환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뭐 바꿔도 관계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그럼 그 바로 옆에 채널을 한번 또 보자 이거지. 바로 옆에 채널은. 바로 옆에 채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트륨 이온하고 클로라이드 이온, 염소연이 존재하는데 나트륨 이온은 자 걸어주면 마이너스로 갑니다. 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 막이 뭐야? 양이온만을 교환하는 막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은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가. 옆에 채널로 가버리는 거야. 음이온도 플러스로 가려고 하는데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막을 보니까 음이온을 교환하는 막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이 채널에는 통과 못한 것들이 존재하죠. 그죠? 그 다음 옆에서 넘어온 것들이 존재하지. 그지? 근데 이 채널은 어떻게? 바로 옆에 채널은 나트륨도 옆으로 갔고
염소도 옆으로 갔고 이 채널은 어떻게 돼요? 이온들이 없지. 그지? 즉 무슨 말이냐? 여기는 이온들로 농축이 되고 바로 옆에 있는 채널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농축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뭐 탄염, 희석. 영어로는 concentration 채널이라고 하고 여기는 dilution 채널이라고 희석됩니다. 여기는 농도가 옅어지고 옆에는 진해지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될까? 옆에는 봐봐. CL이 플러스로 가려고 하는데 이 교환막이 뭐야? 양이온만 교환하니까 튕기지, 그지? 튕기지. 가다가 튕기지. 이것도 일로 가려고 하다 튕기지. 다 튕깁니다. 즉 농축, 희석, 농축, 희석, 농축, 희석 계속 이렇게 되겠지, 그죠? 네. 그래서 나올 때 여기는 농축된 바닷물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여기는 희석된 게 나오고 여기는 농축된 게 나온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희석된 조에 물만 쭉쭉 받아가지고 쓰면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이온 교환의 원리다. 저 일렉트로 다이얼리시스의 원리다. 전기 투석의 원리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희석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화학공학에서는 화학공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농축조 여러 가지들이 모이니까 여기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있잖아, 그죠? 그런 약품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약품들을 이 농축조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것도 물리적인 처리의 어떤 하나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책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막들이 이렇게 종이 같은 게 있어요. 종이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온을 갖다가 통과시키고 리젝시키고 통과시키고 리젝시키고 한다. 알겠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워터 트리트먼트, 물리적인 해저더스 뭐 웨이스트 트리트먼트 기술은 대표적인 것들을 간단히 얘기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뭐겠노? 화학적, 생물학적인 게 남아있겠죠, 그죠? 자,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럼 케미컬 트리트먼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케미컬 트리트먼트는 뭐 여러분들 금방 떠오르는 게 응집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중화시키는 거, 그거겠지, 그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하는 거, 소독도 약품 집어넣어가 소독하잖아. 염소 넣을 수도 있고 차 염소단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뉴트럴라이제이션은 바로 중화다. 중화 중요하죠, 여러분. 자, 중성 상태의 물을 갖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즉 달리 말해서 산성, 알칼리성은 절대 못 쓴다. 여러분 알칼리에 손 담궈 봤나? 너희들 콘크리트 재료 실험해 봤어? 아직 안 했어? 야, 여러분들 이제 콘크리트 우리 이 건물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멘트를 이용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갖다 만들죠, 그죠? 근데 그 콘크리트의 원료가 되는 시멘트는 알칼리 반응입니다. 알칼리 반응. pH가 10이 넘어가. 나중에 사망이 돼서 할지는 모르겠다. 슬럼프 같은 거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레미콘 돌아가는 거 알지? 슬러리 나오는 거, 그죠? 그게 굳으면 콘크리트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칼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애들 모르고 장난친다고 막 밟고 발 집어넣고 하거든? 나중에 집에 가면 막 발이 다 뻘개져 있습니다, 여기다. 껍데기 다 벗겨져요, 알칼리에는. 알겠습니까? 따끔따끔하지, 알칼리는. 산성은 어떻게 돼요, 산성은 뭐라고 막 실이죠. 산성은 실입니다. 산성은 실인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안경에 만약에 때가 끼었다. 산성 용액에 담궈놓으면 때들이 싹 벗겨집니다. 알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그럼. 자, 알칼리하고 있잖아. 산의 역할이 좀 틀립니다. 자, 여러분들 하수구가 막혔다. 뭐, 어떻게 하노? 119에 전화하나? 응? 전화할 수도 있겠지. 자, 옆에 슈퍼에 가서 뭐 사옵니까, 여러분들? 집에 엄마가 뭐라 안 하시더나? 녹화되고 있는데. 자, 알칼리. 집에 하수구가 막히면 여러분들 뭘 사오냐면 두로퐁, 뭐 이런 거 있지, 트레폰 같은 거, 그죠? 그걸 사옵니다. 그래서 부어줍니다. 부어주고 나서 1시간 뒤에 물을 부어라,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어요. 뭐 얼마 뒤에. 근데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사온 그 트레퐁에 뒤에 성분을 한번 보라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보라고.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응? 주로 수산화 나트륨이 주원료로 들어가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알칼리 용액이다. 알칼리 용액. 알칼리 용액을 갖다가 막힌 데 넣어주면은 확 뚫린다 이런 뜻이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수구가 막히고 여러분들 배수구가 막히고 욕조에 배수구 막히지. 막히는 원인은 뭡니까? 거기 뚫어주는데 그건 전부 다 유기물이 주로 주성분들이에요. 유기물들. 머리카락도 유기물이지, 그지? 이것도 유기물입니다. 하수구 막히는 그런 슬라임들이 전부 다 유기물이에요. 여기 미생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끈적끈적한 것들 미생물들, 그죠? 그런 것들은 이 알칼리 용액에 잘 용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 유기물을 갖다가 녹이는 데는 알칼리가 효과적이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그 뚫어본 것들은 전부 다 알칼리 용액입니다. 알칼리 용액 주로. 그 다음에 이제 살균하는 용액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럼 산은 어디에 쓰이냐? 산은 어떻게 돼요? 산은 요거는 무기물 세정하는 데 주로 쓴다 이겁니다. 자, 실험실에서 실험합니다. 페펫으로 실험해요. 그럼 실험하다 보면 그 표면에 약간의 잔류물질들이 남아있겠지. 그 남아있는 잔류물질들을 갖다가 청소하는 그런 용액은 뭐냐? 이 산에다 담궈야 된다. 비커를 갖다 세정하거나 피펫을 세정하거나 그럴 때는 산으로 세정한다. 알칼리 세정하지 않습니다. 산 세정을 주로 한다. 이쪽에 붙어있는 표면에 딱 붙어있는 침척되어 있는 그런 무기물질들 갖다가 씻어주는 데는 산으로 한다. 알겠죠? 상식이지만 중요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중화를 해야 되는데 중화를 어떻게 하느냐? 자, 산성 용액은 알칼리를 집어넣으면 되고 알칼리 용액에는 산성 용액을 집어넣거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게이셔스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 폭기를 시켜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폭기가 굉장히 유용하다. 왜? 어떤 뭐 이렇게 연소하는 공정에서는 전부 다 타서 나오는 것들이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알칼리 용액을 갖다가 중성으로 잘 낮출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중화를 시킨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늘 나오는 거지만 자, 라임, 석회는 화학식이 이렇게 CaOH2가 있어. 이거는 어떻게 되나?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알칼리 용액으로 바꾼다는 거죠. OH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중화시키느냐? 자, 이산화탄소액이 나오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폭기시켜주면 물속에 탄산이 많이 생긴다. 네, 탄산이 많이 생겨서 중화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죠? 그죠? 뭐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중화 말고 그 다음에 케미컬 프리시피테이션. 자,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화학적인 침전. 자, 응집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침전시킨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케미컬 프리시피테이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 자,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화학적 처리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자, 예전에 내가 산화환원에 대해서 써줬지? 그지? 네 가지 써줬지, 그자? 안 써줬나? 써줬지 싶은데 써준 걸로 기억합니다. 자, chemical precipitation oxidation. 자, 화학적 환원, 그 다음에 산화 이런 뜻입니다. 화학적 환원 산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미생물학적 처리, 그 다음 물리적 처리도 있지만 화학적 처리를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어떤 물질을 갖다가 산화환원 시키려고 하면 이 화학약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어떤 게 그러면 산화하고 어떤 게 환원이 되냐? 자, 여러분들 크롬은 자, 유해한 중금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아주 미량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 존재할 때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크롬을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크롬은 헥사베일런트에서 육가 크롬은 독성이 아주 큽니다. 아주 해저드서 한 거예요. 육가 크롬. 그러니까 CR6 플러스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거. 그 육가 크롬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트라이베일런트에서 삼가 크롬으로 바꿔주는 거다. 그 원자가를 갖다가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낮춰주는 거죠. 그거는 산화가 되는 거야? 환원이 되는 거야? 환원이 된다. 그죠? 환원. 원자가가 감소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약품을 쓴다. 어떤 약품을 쓰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산화황을 쓰면은 이게 물과 결합해가지고 H2SO3가 생기고 결국 이놈이 크롬하고 반응해서 모해하게 바꿔준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걸 봐라. 여기서는 자, CrO3 같은 경우에 이게 산소가 마이너스니까 토탈 마이너스 6이 되지,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6이 돼야지 중성 상태가 이루어지겠죠. 6가란 말이야.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이건 플러스 3가가 된다, 이거죠. 3가. 그래서 해로운 것이 무해한 걸로 바뀌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케미컬 리덕션 옥시데이션 반응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다, 이거죠. 그래. 그죠? 자, 원자가가 감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크롬은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됐기 때문에 환원이 된 것이고, 반면에 설퍼, 황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4가에서 플러스 6가로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거지. 원자가가. 지금 책에서 설명한 원자가 말고, 원자가는 여러분들 원자가가 증가하면 산화야 환원이야? 어? 산화지. 원자가가 감소하면은 환원이다. 그건 외우기 쉽잖아, 그지? 플러스 3에서 플러스 6이 되면 그건 산화된 거야.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된 거는 환원된 거지. 됐나? 그거는 쉬운 거니까 얘기 안 하는데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내가 한번 다시 써주는데 구별을 하라고요. 어떤 물질이 산소하고 염소하고 결합하면은 산화. 그죠? 떨어지면은, 산소가 떨어지면은 환원. 이건 뭐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하고 결합하면 그 물질은 산화된 거야. 무슨 말이야? 박테리아하고 염소하고 변하면 박테리아는 산화된 거지. 죽은 거지. 그지? 반면에 수소하고 전자는 반대입니다. 수소하고 전자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그거는 환원이 되는 거야. 수소하고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그게 산화되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 이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산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원자값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물어보려 하다가 내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간다. 자,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Chemical Reduction Oxidation. 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죠? 봅시다. 350페이지 밑에서부터 나온다. 울트라 바이올릿. 울트라 바이올릿이 뭡니까? 자외선이다. 그래. 자외선. 자외선. 자, 뭐 레디에이션이니까 레디에이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자면 조사. 그 자외선을 쬐주는 거 그걸 조사라고 해요. 레디에이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옥시데이션 산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근데 자외선 얘기 많이 하지. 태양빛에 자외선이 있나 없나? 태양빛에는 자외선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네. 그러면 태양빛을 100%라고 한다면 자외선이 얼마 정도 될까요? 미스터 나. 자외선 도대체 태양빛이 얼마나 존재하게 될까? 아는 사람 있나? 있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존재합니까? 대충 몇 프로 존재하노? 30%. 미스터 나는 30%라고 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미스 정, 그래. 여성이니까 잘 알 수도 있고, 자외선이 얼마나 존재합니까? 4에서? 4에서 5%. 4에서 5%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100%라고 하면, 그죠? 그 중에서 4에서 5% 이내로밖에 존재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야, 그러면? 자외선 이외에 가시광선, 적외선, 근적외선, 그런 거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렇게 태양빛이 보이지? 저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는 뜻이에요? 거의 다 가시광선이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수처리를 하거나 혹은 뭐 공기를 정화시키거나 폐기물을 갖다가 스테빌라이제이션, 안정화시킬 때 이용하는 건 뭐냐면 가시광도 아니고 근적외도 아니고 적외도 아니고 뭡니까? 자외선이 효과적이다. 자외선이. 그렇죠? 자외선이 굉장히 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외선을 나타내는 용어가 뭡니까? 여기서 기호가 요거다 이거지. HV 된 거. HV. H 옆으로 약간 이렇게 써놓은 거. 요게 바로 자외선을 나타내는 자외선. 솔라 중에서도 자외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외선. 근데 여러분들 해수욕장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지. 화상 입죠. 그죠? 그런 경험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오히려 더. 선탠 한다고 하다가 탄 경험들. 왜 탑니까 그게? 뭐 때문에 타는 거예요? 바로 5% 미만으로 존재하는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 때문에. 그 말은 뭐야? 야, 5%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그만큼 세포가 타더라 이거. 죽더라 이거예요. 가는 거야 세포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자외선하고 어떤 다른 적절한 걸 갖다가 콤비네이션 시켜주면 유해한 물질들을 갖다가 잘 적절히 산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산화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6-71식. 여러분들 오존 나옵니다. O3는 뭐야? O3 오존입니다. 오존. 일명 크레이지 가스. 그죠? 오존. 대기 중에 오존이 존재합니다. O2가 아니에요. 오존이에요. 오존은 굉장히 반응성이 좋습니다. 가만히 납치두드려 안 해요. 그냥 아무하고나 다 부딪혀. 그리고 자기도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이 오존이 만약에 자외선하고 결합을 한다 이거죠. HV 자외선하고 결합했어. 그 다음에 그때 물도 같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자, 여러분들 우리 반응조 생각하고 물이 차 있는 반응조가 있고 거기에 오존 가스를 넣어주고 그 안에 자외선 램프를 꼽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상이 가죠, 그죠? 자, 오존과 물과 자외선이 있어. 그럼 뭐가 돼? 이게 반응해가지고 뭐가 생깁니까? H2O2가 생기고 또 산소가 생긴다 이거죠. 여기 오존에서 O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이쪽 물로 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복잡한 건 없어요. 그럼 H2O2는 뭐지? 그렇죠. 과산화수소다.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여러분들 과산화수소수 알지? 약국에서 달라 그러면 주잖아. 과산화수소수. 여러분들 상처 났을 때 쓰이는 소독약이 뭡니까? 바로 과산화수소수다 이거죠. 이렇게 상처에 딱 떨어뜨리면 거품, 하얀 거품 확 나는 거 있죠? 소독된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전부 다 과산화수소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 오존하고 자외선하고 물을 갖다 같이 만들어져 버렸더니만 과산화수소가 생깁니다. 과산화수소가 생기고 또 그 과산화수소가 계속 빛이 존재하니까, 자외선이 존재하니까 자외선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H2O2가 쪼개지는 거야. 어떻게 쪼개져? OH 하나로 쪼개지는데 그 쪼개진 OH가 엄청난 레디칼이다 이겁니다.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하이드록실 프리 레디칼에서 OH, 우리나라 하면 그냥 OH 라디칼, 수산화 라디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산화 라디칼이라고 하고, 저거는 여러분들 수산화 이온은 OH 마이너스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저거는 OH 마이너스가 아니라 OH하고 여기다 점을 찍습니다. 점을. 여기도 찍어도 되고 뭐 옆에 찍어도 되고 위에도 찍어도 되고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온이 아니라 라디칼이다. 라디칼은 뭐냐? 짝짓지 못한 그런 단원자예요. 그러니까 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를 건드리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가만히 안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 오존하고 자외선하고 물이 만나서 과산화수소가 생겼는데 이 과산화수소가 다시 자외선하고 만나서 OH 레디칼이라고 하는 엄청난 반응성이 높은 이런 프리 레디칼, 그죠? 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어떻게 돼요? 물속에 있는 다른 유기물 들어가다 그대로 다 깨버려요. 다 무기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미네랄라이제이션 시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로 다 바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자외선 램프, 오존 가스, 물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유기물질들이 이거에 의해서 OH 레디칼에 의해서 그대로 다 제거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생성된 OH 레디칼은 6-73식을 봐요. 레디칼은 자, 물속에서 자, 이런 것들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뭐를 만들어 버리느냐? 이게 유기물만 CO2라고 하는 무기화 미네랄라이제이션 시켜버린다. 즉 물속에 유기물질이 있으면 거기서 전부 다 무기화 되어버린다 이거죠. 오존하고 자외선이 만나게 되면. 자, 이걸 특별히 뭐라고 하느냐? AOP라고 합니다. AOP 이렇게 써주죠. AOP Advanced Oxidation Processes, 줄여서 AOP. AOP 이렇게 합니다. AOP. 우리나라 말로는 고도산화 공정 이렇게 합니다. Advanced Oxidation Processes. 그래서 AOP. 그죠?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우리 랩에서도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AOP. 자, 이건 어떻게 쓰느냐?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잘 분해되는 유기물을 갖다가 제거할 때는 이걸 잘 안 쓰겠죠. 쉽게 분해되는 것들은 뭐 생물학적 방법이나 그냥 단순히 걸러주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잘 분해되지 않는 refractory, 그죠? 난분해성 유기물질들을 갖다가 제거할 때 산업폐수에 존재하는 거, 뭐 페놀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클로로포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독성이 있고 잘 분해 안 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러한 화학적인 AOP 공정들을 이용해서 잘 분해시킨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오존하고 지금은 오존하고 자외선하고 했죠. 그럼 이렇게 안 거치고 봐봐. 그냥 과산화수소하고 자외선만 해줘도 바로 이게 나오잖아. 그렇죠? 오존 안 거치고 과산화수소 자외선 공정도 있고, 또 과산화수소하고 오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오존 초음파, 또 UV 초음파, UV 과산화, UV 오존, 뭐 엄청나게 많은 AOP 공정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펜톤 산화 해가지고 이가 철하고 또 오존하고 섞어주는 경우도 있고 되게 많이 있죠. 자, 궁금하면 여러분 나중에 또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울트라바이올릿은 굉장히 유용하다. 여러분들 그리고 왜 식당에 가면은 그 컵 집어넣는데 왜 자외선 살균 소독 램프 해가지고 작동 중에서 보라색 불빛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뭡니까? 아주 그 강도가 좀 얕은 그런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소독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소독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예. 자외선은 염소하고 틀립니다. 염소는 어떻게 돼요? 염소는 내가 염소 분자야. 그럼 너희들이 하나의 박테리아다. 내가 다니면서 너희들을 어떻게 돼요? 거의 형체도 없이 다 터트리는 겁니다. 염소는 박살내는 거야. 자외선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빛이라고 했죠, 그죠? 쭉 쏴주는 거야. 그럼 얘가 나를 잘 쳐다보다가 빛을 맞은 순간 얘를 나를 못 봐. 형체는 그대로 있는데 기능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예. 자외선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외선은. 자외선은 눈으로 바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너무 오래 쬐어도 바로 피부가 탄다 이거죠.